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이기주의자를 단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 명절에 만났던 친척 또는 직장 동료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저요, 제가 바로 진짜 이기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나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기주의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진짜 이기주의자란 자신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 없는 사람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공감한다. 나도 이 문장을 접하는 순간 99%의 사람들이 진짜 이기주의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을 프로이드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남긴 것일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벽히 이타적으로 만들 순 없다. 이 부분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가 자기중심적 사고로 해석한다는 사실도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주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여기서 잠시 성찰해야 하는 문제는 애매한 지점에 서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기주의자를 선택해보라는 질문을 뒤집는다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이타주의자를 단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역시 자신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이기주의자도 대단한 이타주의자도 아닌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테레사 수녀처럼 타인을 위해 헌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밖에 모르는 건 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애매한 결론은 어떤 철학적 문제를 일으킬까? 스스로를 향한 애매한 판단과 결론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한다. 자신은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이타적이지도 않으니 마땅히 비판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타인보다 자신을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쉽게 합리화한다. 이기적인 사람이 자신이 이기적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나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주의든 이타주의든 그 단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이타주의에 탈을 쓴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중 하나가 바로 부모-자식 관계인데 오로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캥거루족을 떠올리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타적인 성향을 볼 수 있지만 이건 부모가 육아로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부모이기 앞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자녀 또한 한 명의 인간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가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인으로 존재하기에 이타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면 결국 이타주의에 탈을 쓴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만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모두 이기주의자가 된다. 때론 그것이 유용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 이타주의적 생각에 갇혀 이기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이타주의적 행동인지 자발적으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솔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의 마음을 들키면 오해받을까봐 두려워 이타주의에 탈을 쓰고 있다면 도리어 그것은 취약성을 숨기는 형태로 당당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솔직한 마음의 토론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리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진정한 이타주의를 함부로 정의할 수 없겠지만 타인에게 보상받지 않아도 되며 내 옆에 누군가가 지금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상태라면 조금은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대가로 칭송받는 칼 융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며 아래 문제를 지적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들에게 더 씌우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분쟁의 근원이다. 칼 융.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과거 경험과 상처를 앞세워 상대방을 바라본다. 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던 상대는 그 어떤 색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대의 날카로운 태도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곤 한다. 칼 융이 그림자라고 표현했던 결핍과 색안경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두려움과 불신이 따라오기 마련이며 반대로 한 번도 배신당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접근하든 색안경을 끼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가 합류했다고 생각해보자. 전에 일했던 직원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동료의 사소한 행동에 반응할 것이다. 심지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2배로 실망을 하게 된다. 자, 여기부터가 선택의 기로다. 당신은 과거 동료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장 동료를 대할 수도 있고 과거 동료의 모습을 삭제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 동료를 바라볼 수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전자를 선택하면 새로 합류한 동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소 이기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제가 고통받는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정말 억울한 대접을 받는 사람의 고통만 존재했다면 칼 융이 그림자를 가장 위험한 실수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 나는 관계에서 생기는 가장 큰 고통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다. 손끝의 상처가 작게 난 것은 별거 아니지만 낫지 않으면 고통이 가시지 않으니 이건 큰 고통이다. 2번째는 나 혼자 만들어낸 고통이 아닌 타인과 주고받은 순환적 고통이다. 이 고통 또한 쉽게 가시지 않으며 기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차라리 새로 관계를 쌓는 편이 낫다. 내가 가진 상처를 바탕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새로운 억울함과 고통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또한 당신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상처의 본질을 떠올려 보면 주로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림자를 적용하는 대상 또한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마치 전 연인에게 받은 상처를 새로운 연인에게 덧대는 것과 같다. 너무 어리석고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린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에게 덮어 씌우지 말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도 말자.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끌어주는 대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란 서로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관계며 내적 모습을 고백하고 포용하는 관계다. 나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함부로 투영하지 않는지, 그 사람이 봐주길 바랐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는 타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골맞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